MC 윤재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근무 중인 분을 모셨습니다. 거북이님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투자자 중에 특히 외국인 투자자, 네네. 외국인도 이제 개인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한테 한국에서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팔아라를 리포트도 쓰고 뭐 전화도 돌리면서 조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화이트 칼라 중에 탑 화이트 칼라네. 그 애널리스트로 일하기 전에 하셨던 직업이 따로 있으세요? 저는 이게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이고요. 뭐 그 전에 뭐 인턴 같은 건 다른 데서 해봤지만 정식으로는 이 회사가 첫 회사고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경력이고. 그럼 그 인턴은 뭐 하신 거예요? 증권 업종에서도 했고 이 회사에서도 사실 했기 때문에 계기가 돼서 사실 들어오게 된 거고. 원래 대학 졸업하고 바로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된 건데. 네, 맞습니다. 제가 명함을 봤잖아요. 세계 정상급 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셨는지. 이게 학생들이 많이 들어요, 요새는 또. 그 과정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애널리스트가 되기까지의 과정, 뭐 어떻게 전공은 뭐 했고 이런 거. 소위 뭐 스카이라 그러는 데서 이제 경영학과를 나온 거고. 예. 소위 그러니까 되게 일찍되네. 나와서 증권사 리서치를 꼭 가야겠다 뭐 이 생각을 사실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저도 이제 우연히 기회가 돼서 했는데 예. 어릴 때부터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와.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요새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 그러면 인기가 좀 올라가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고요. 아니, 외모 보니까 좀 많이 드신 것 같아. 그래서 뭐 돈 많이 버는 직업 그럼 뭐 있을까 하면은 이제 포브스 이런 잡지를 찾아보면 세계 500대 부자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은 사업가 아니면 금융인이더라고요. 사업을 뭐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금융업계를 가보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 막연하게 사실은 시작했고 학생 때 이제 방학 때 이제 우연히 인턴을 하게 됐는데 네. 다행히 이제 뭐 평가가 나쁘지 않았는지 졸업 뒤에 오라고 해서 한 번에? 맞습니다. 사실 제가 공채를 넣어본 적이 없거든요. 졸업할 때. 네. 사실 구직 경험이 사실 딱히 없습니다. 아니, 되게 악플이 좀 올라와요. 악플은 예상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정형편도 뭐 어렵진 않았고 스카이 경영학과 나왔는데 뭐 운 좋게 외국계 회사 붙었네 이런 거잖아. 순탄하게 들어갔는데 유학은 혹시 갔다 오셨어요? 영어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인턴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하는데 영어 못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야, 그거 봐. 근데 영어까지 유학을 잘하네. 근데 저는 하지는 않았고요. 네. 다만 이제 어릴 때 잠깐 부모님 따라서 나가서 한 몇 년 있다 온 걸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럼 이제 영어는 당연히 기본이라는 건데. 영어를 못하면은 이게 본인이 힘드니까. 리포트도 영어로 써야 되고 그렇지. 전화도 외국인한테 영어로 해야 되고 외국인이 하는 말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본인을 비교할 때 나는 이런 거는 다르다 이러는 게 있다 그러면 영어 빼고 일단 크게 다르다고 할 부분은 없고 사실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한국엔 사실 훨씬 많아요. 그분들이 사실 잘하세요. 정말 꼼꼼하시고 왜냐하면 특히나 그쪽은 주요 고객이 오히려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지. 더 꼼꼼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고 힘들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시는 것 죽어라,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잘못하면. 저는 그분들 앞에 가시면 사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차이가 굳이 있다면은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의견 같은 걸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증권사에 매수 리포트밖에 없느냐 뭐 이런 얘기가 그렇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눈치 안 보면서 저희가 좀 눈치 안 보고 얘기할 수 있고 맞아. 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많이 도움을 주는 거는 저희는 외국 시장을 보는 사람들도 각각 국가에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저희가 좀 빨리 얻는 그런 시스템상의 유리한 점은 사실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지만 그쵸. 개미들 눈치가 보통 봐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내사든 외회사든 다 리포트에는 애널리스트 전화번호가 항상 적혀 있거든요. 국내사 리포트는 사실 네이버만 가셔도 다 구하실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죽어나지. 그러면 이제 그냥 전화하고 주가가 왜 빠지냐 해서 이제 그게 뭐 욕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모은 돈인데 맞아. 학자금인데 뭔데 해서 이제 하소연을 한두 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정말 계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은 아프지. 저도 옛날 주식 좀 하는데 손해는 안 봤어요. 근데 주담이라 그러잖아요. 주식 담당자들은 죽어나. 예, 맨날 전화해갖고 내가 따지는 형 하나 알거든. 나는 전화는 네. 안 해. 자기 잘못이지. 그 주식 담당자나 애널리스트 잘못은 아니거든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정치에 야합하듯이 본인 의견은 하락인데 어쩔 수 없이 좀 좋게 써주는 경우 없어요?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게 일단 정상적인 그죠? 네. 시장인데 분명히 압박 같은 게 살짝 있다고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없진 않고. 항상 그러니까 중간에서 조율을 자기가 그래도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그러면은 그 리포트 그냥 당신네 회사 안 쓰겠습니다. 아예 그냥 아예. 그런 식으로 하는 좀 배짱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하락으로 이제 매도로 쓰고 싶은데 도저히 그렇게 못할 상황이 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역으로 매도를 왜 해야 되는지 더 열심히 스터디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리포트 잘
쓰는 거는 제 생각에 애널리스트가 갖출 능력이 한 40% 정도라고 맞아요. 생각하고요. 네. 나머지 한 40%, 50%는 사실 이것도 영업직이거든요. 리포트를 아무리 잘 써도 이제 투자자가 안 봐주고 공감을 안 해주면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영업을 결국에 잘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든가 그렇죠. 뭐 직접 찾아가든가. 근데 외국계는 이제 외국인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직접 찾아갈 일은 자주는 없죠. 없지. 한국에 계시던 분들은 주요 고객이 한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다 보니까 맞아요. 네. 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는 완전히 또 새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기관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정말 수조에서 수십조, 수백조도 굴리는 기관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각 나라에서 사실은 공부 잘하신 분들이고 다 그러니까. 되게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식으로 이제 딸린다고 느낄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 또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공격적인 분들이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전화를 나한테 했느냐.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이거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지역마다 사실 또 지역색이 있습니다. 외국이라고 해도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미국인들이 원래 성격이 좀 어그레시브 하잖아요. 약간 되게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그 성격 그대로 나오고요. 유럽에 계신 분들은 좀 점잖다는 생각을 좀 항상 하고 네. 아시아에 계신 분들은 약간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다. 중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전화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아마 이거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네. 모든 애널리스트는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러더라고. 출근길에 뭐 밤새 나온 뉴스 이런 거 보고 왜 7시에서 7시 반 사이 혹은 뭐 더 일찍 부지런하신 분들은 더 일찍 나오시기도 하지만 그 시간에 나오는 이유가 보통 7시 반쯤에 어느 회사든지 마찬가지로 아침에 미팅을 합니다. 애널리스트랑 기관 영업하시는 분들이랑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다 모여놓고 밤새 나온 리포트도 이제 공유하고 밤새 나온 뉴스도 공유하고 이런 걸 하고 그게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끝나야지 8시에서 9시 장 열리기 전까지 그렇죠.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투자자들한테 가서 오늘은 이런 뉴스가 있고 이런 리포트가 있으니까 이런 주식을 사세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시 반 전에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쁜 시간이 아침입니다. 아침. 왜냐하면은 보통 리포트가 이제 전날 밤에 나온다고 치면은 아침에 이제 기관 투자자한테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국 시장이 이제 9시에 열리면은 9시죠? 네. 이제 아침 시간에는 주로 전화하는 게 이제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자들.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한 오후 4, 5시 되면 이제 런던에 있는 투자자들이 또 이제 일어나서 회사 나오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 또 전화하고 저녁 때 되면은 미국 투자자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미국에 전화하고. 보통은 그 투자자 세 군데 중에 그래도 아시아가 역시 제일 비중이 좀 크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유럽 회사여도 아시아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투자자들한테 전화할 때가 이제 아침에 제일 바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오전이고. 것 같고요.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중간의 시간은 이제 평소라면은 사실 정해진 일과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이제 리포트 쓰고 리포트 쓰는 시간 말고도 사실은 이 투자자들이 각종 이제 요청들을 많이 주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찾아달라. 혹은 뭐 이 주식에 대한 너의 생각을 말해달라. 혹은 한번 그냥 1시간 우리 컨퍼런스 콜을 하자. 네. 이런 날들도 있고 저도 이제 리포트를 쓰면 사무실에서도 리포트를 쓰지만은 낮에 그냥 약속 잡아서 제가 담당하는 회사들이 이제 탐방 나가고 우리 기업 탐방 나가고 멋있네. 그런 거 하는 게 이제 하루 종일 있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되고 연중으로 많이 본다고 치면은 1년에 이제 실적 시즌이라고 4번이 있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게 4월, 7월, 10월, 1월 이렇게 해서 보통 상장된 기업들은 그 기간 중에 한 20일 정도씩 이제 실적을 내놓거든요. 그럼 그때는 또 실적을 보느라 바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출장이 잦습니다. 저희가 해외 투자자들을 직접 보러 가야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휴가 때는 가급적 이메일 안 보고 정말 쉬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초반엔 정말 힘들었어요. 이분이 부장 타이틀이에요. 외국계가 진급이 빠른 건 알고 있었지만 느긋한 분이 올 줄 알았더니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제가 한참 많을 것 같은데 어린애가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방청하러 온 줄 알았다. 대리 과장은 없어요, 직급이? 일단은 왜 그렇게 하냐면 저희가 사실은 저도 실질적으로 이제 대리급이죠. 나이로 치나 뭐 경력으로 치나 대리급인데 저희가 상대하는 회사가 있고 저희가 상대하는 기관 투자자가 있으니까 괜히 직급을 높게 보이게 뭐 나이트에 다 상무지 않습니까? 그러네. 네. 실질적인 의미는 군대 가도 짝대기 하나인데 2-3개씩 달아주듯이 헌병들. 아니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직급은 명하면 부장이니까. 그쵸, 보통 네. 만나는 사람은 당연히 외국계 증권에서 부장인 줄 알지 뭐. 대우도 부장급으로 해주나요? 일단은 연봉이라든지 뭐 복리후생 이런 게.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인원이 잘해야 100명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중소기업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인원수로 치면.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은 뭐 이런저런 복리후생 관련해서 뭐 행사도 있고 뭐 자사 제품 좀 싸게 사주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런 거는 한국에서는 작은 회사다 그렇죠. 보니까 뭐 그렇게 큰 건 없고 대우는 사실은 신문 기사 같은데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네.
어느 정도 그래도 넉넉하게 주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안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주식을 사놓고 그 회사에 대해 좋은 리포트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은 어느 정도 아주 배고프지는 않게 해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닌가.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개인적으로 그냥. 사실 이 질문 때문에 저도 생각이 좀 많았는데 일단 제 주변에 개미 하시는 분들도 버신 분들은 많이 버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해박해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이 개미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 8, 90%가 개미라고 하면 한국도 한 60%는 개미라고 중국은 생각하시면 더 될 것 심하네. 같은데 중국이 진짜 심합니다. 개미가 많으면은 이게 시장에 좋으냐는 조금 생각을 해볼 게 수익을 그분들이 내건 말거는 사실 각자 능력이기 때문에 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사실 간단한 답이고 개미가 많으면 사실 시장이 좀 투기적으로 되기 쉽다는 것도 너무 그래. 사실인 것 같거든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뭐 각종 이런 거 평가하는 기관들에서 이제 한국이 선진 시장이냐 이머징 마켓이냐 이런 거 할 때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사실 개미 투자자 비중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루머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은 사실 선진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 뭐 웬만한 대형주도 아마 루머에 의해서 하루에 막 쫙쫙 올랐다가 또 쫙 빠지고 뭐 이런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주식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적정 가치가 10원인데 10원 주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한 7원쯤 먹었을 때 그냥 빠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미가 많은 게 아주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좀 이제 펀드를 넣던가 아니면 요즘엔 뭐 퇴직연금 이런 것도 다 결국엔 주식으로 흘러들어가거든요.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기관 위주의 시장이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좋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싼가에 대해서 사실 한국인들도 고민을 하지만 외국인들도 고민을 많이 해요. 한 가지 이유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조금 투기적인 면이 아직 남아있다.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그냥 한국 시장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쨌거나 경제는 이제 한국 경제는 다 성숙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문화적인 면에서 성숙했느냐는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칠 수도 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렇죠. 문화적으로도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주식을 아주 좋은 가치에 주기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당도 사실은 한국 배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은 오너들이나 다 가져가지 뭐.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거를 그냥 원칙이 없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채권을 사면 이자를 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주식을 주면 배당을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안 주고 왜 안 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생각해보면 그게 다 몇몇 재벌 기업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굳이 왜?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 가지 이유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조금 신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가 되게 배타주의적인 면도 있다고 봐요. 저는 좀 항상 기사 나올 때마다 정말 보기 싫은 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한 다음에 그 회사들이 배당을 주면은 뭐 외국으로 자본 유출이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사실 먹튀했다 그러고 막. 그게 사실은 굉장히 공감을 쉽게 할 수 있는 논리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이 한국에 애초에 들어와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나라가 다 그건 정상인데 한국만 유독 먹튀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아시아 여러 시장 혹은 글로벌 여러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굳이 한국에 해야 되는 이유가 싫고 한국 시장 보기만 해도 사실 짜증나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이 사실 이익이 나면은 그거를 배당으로 돌려주는 비율이 다른 웬만한 나라의 반밖에 안 됐어요. 반 이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것 같고 또 다시 개미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네. 개미가 많으면 사실은 개미들은 그 회사 오너들 혹은 뭐 회사에 배당 더 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개미 뭐 한두 명 온다고 해서 올려주겠습니까? 그래서 기관들이 사실 돈을 더 많이 받고 기관들이 달라고 해야지 이게 사실은 배당을 더 줄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결국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월 기준으로 종목이나 기업 분석 리포트 몇 건 정도 내세요? 한 달이라고 치면 일단은 뭐 공휴일 빼면은 한 20일 있는데 네. 저는 10개 조금 안 되게 내는 편인 거. 이틀에 하나 정도? 이틀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한두 페이지짜리가 사실 한두 페이지. 많고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뭐 매일같이 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신데 저는 그만큼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한두 페이지짜리 리포트는 사실 그 당일날 써서 당일날 다 낼 수 있어요. 뉴스 업데이트 같이 그거는 별로 그렇게 시간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또 저희가 그런 것만 쓸 수는 없고 가끔씩은 이제 좀 긴 리포트들을 좀 써야 되거든요. 뭐 네네. 테마를 이런 거 저런 거 잡아서 뭐 전기차면 전기차, 뭐 핀테크면 핀테크, 멋있네.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고.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때는 한두 달씩 걸리고 한두 달 동안 진짜 힘들어서 저도 그거 하다가 사실 옛날에 뭐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뭐 그랬거든요. 아픈 과거가 있네. 한두 달 동안 못 만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욕먹으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리포트 쓸 때 어떤 근거하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업종마다 다 다른데요. 네. 모두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한국은행, 통계청,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업종별 협회들이 다 있거든요. 아, 예. 뭐 건설이면 건설업 쪽에 협회가 실적 있고, 같은 중공이면 또 있고, 그런 데서 나오는 자료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보면서 그거를 일단 기본으로 좀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업계별로 또 전문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또 있습니다. 네네. 한국 회사 말고 이제 그거는 주로 이제 외국 회사들이 이제 네. 제공을 하는데, 그런 데는 정말 데이터만 모아서 하거든요. 네네. 뭐 이제 조선이면은 나라별로 어느 회사가 얼만큼 수주해가지고 했는가 그걸 쫙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주니까 그런 거를 트래킹할 수 있는 건 사실 개인이 못하는 면도 있죠. 그러겠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당연히 지불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맞습니다. 돈은. 그럼 저희가 돈 내고 보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사실 당연히 뉴스도 보고, 당연히 기업 재무자료는 항상 이제 공시가 올라오니까 그것도 당연히 보고, 마지막으로는 좀 계속 저희가 이제 직접 자료를 생산하는 걸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하거나, 설문조사. 시장조사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각종 전문가,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좀 정보를 얻고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내부 정보는 진짜 안 듣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장에서 없는 정보를 사실 저희가 갖고 리포트를 쓰거나 그걸로 투자 추천하면은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규제가 완전히 감독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런 정보는 저희가 들어도 들을 기회가 있어도 그거는 그냥 흘려버리고 그 리포트를 쓰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야 됩니다. 안 하고요, 실제로. 그렇죠. 해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게 그 회사 때문에 사실은 난리가 났었거든요. 실적 예. 발표 전에 그거 뭐 애널리스트들이 듣고 뭐 펀드 매니저들한테 흘려가지고 그거를 그 전에 팔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 조사 들어가서 사실은 범죄입니다. 그럼 범죄인데 그런 사람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나오잖아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 재발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애널리스트를 더 못하게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처벌이 되긴 됐고 결국 자격정지가 사실 무섭거든요. 왜냐면 이게 감옥에 가두는 거는 뭐 사실은 저도 들어본 거는 사실 정확히 없는데 네. 자격정지 되시는 분들은 뭐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 평생 다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업자들 그런 거 우리나라가 적발은 하네. 그래도 합니다. 원래 모든 업종 통틀어서 금융위 규제가 제일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조금 그래도 금융 쪽은 항상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점점 더 조심스럽게 하고 저희도 미공개 정보 같은 건 얘기 안 하고 뭐 듣지도 않고 그런 문화는 사실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사들도 옛날에는 기업 탐방 같은 거 가면은 이제 시장에서 들을 수 없는 정보를 좀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랬을 네네. 텐데 요즘에는 보면은 딱 우리가 공시하지 않는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북이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